M7의 지금 현금 창출 능력 이러한 부분에서의 능력은 저희가 아직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러한 AI 사이클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 현금 창출 뭐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네. 지금의 어떤 부채를 이제 갖다 쓰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인공지능 거품론에 대응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결론은 그런데요. 인공지능 거품론 이번 기회에 싹 거치고 산타가 오는 연말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말 연초의 증시까지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보니까 구글 제미나이 주말에 요거 써보고 야 이거 써보니까 제미나이 3.0 써보니까 인공지능 거품론 아닌데? 이거 진짜 되게 괜찮은데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이 와중에 제미나이 받고 엔비디아 젠슨 왕이 아니야 거품 무슨 거품이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거품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싹 거치고 간다고 봐도 돼요? 뭐 방벽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방벽. 그럼 벽돌 하나 쌓은 거예요? 아니면은 만리장성 이제 터파기 공사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 AI 거품론이 해소되기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엔비디아 뭐 젠슨 왕 CEO가 아마 조목조목 그 거품론에 대해서 반박을 한 부분 자체는 분명히 시장에 안도감을 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제미나이 3.0 자체가 결국 그 이제 AI의 어떤 기술 진보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진보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안도감을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뭐 지금 AI와 관련된 투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성 논란 자체는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예컨대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까지 거품을 무는 게 거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본인이 숏을 쳤다는 게 너무나 포지션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고 다시 엔비디아나 팔란티어가 쭉 올라가면 마이클 버리가 숏 커버링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분은 사모펀드 청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니다 그쪽이 일리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게 수금되는 속도에 비해서 쓰는 돈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AI 사이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저희가 뭐 기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신산업 사이클 뭐 제가 뭐 많은 걸 경험한 건 아니지만 뭐 인터넷 사이클이라든지 또 우리가 스마트폰 사이클을 이제 경험하는 측면에서 많이 경험하셨는데요. 보게 되면 네. 이게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열도 있고 뭐 그러한 과정에서 뭐 기업지 정리가 되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난 이후에는 상당 부분 이제 뭐 똘똘한 회사가 되겠죠. 똘똘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그 대중화 단계 뭐 이런 보급률의 어떤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뭐 시장의 색깔이라든지 또 경제 체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AI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을 결국 대체한다라는 어떤 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눈앞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그건 단순하게 뭐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 자체를 다 변혁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전의 기술 사이클과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강한 어떤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점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I 사이클에 대한 버블론 자체는 조금 너무 이런 감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품론이 거품이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는 이유가 닷컴 버블 시절에 제가 닷컴 취재하는 기자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1, 2년 전에 쓰신 기사들을 리뷰해서 보면 야 어느 회사가 홈페이지라는 걸 만들었다. 무려 그거 가지고 기사를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초반때 생각해보면 어떤 회사가 아직은 뭐 되게 작은 회사인데 작년 매출 한 200만 원 되는데 우리는 올해 매출 137억 원 할 거야. 그리고 2년 있다가 나스닥 갈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상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 상장하겠다는데 사람들 돈이 한 2초 만에 이 금액 모금 금액 대비 몇 배씩 마감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여하간 지금 M7의 인공지능 투자 그래서 이게 과도하냐 아니냐 논란이 크고 이제는 M7이 끌고 가던 고 장세 아니고 나머지 -7, 그 나머지가 끌고 가는 장세가 올 거다. 뭐 야대니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위원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최근에 대규모 회사채 발행 자체는 좀 시장이 좀 부담을 준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소 좀 우회에 있는 상황으로 좀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부분은 워낙 지금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이 하는 이러한 쪽이 회사채를 거의 한 850억 달러 정도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경색이 되는 현상이 나왔고요.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자산 가격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뭐 우리가 닷컴법을 하고 이제 항상 비교할 때 얘기하면 현금 창출 능력을 항상 비교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지금 M7의 지금 현금 창출 능력 이러한 부분에서의 능력은 저희가 아직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러한 AI 사이클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 현금 창출 뭐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네. 지금의 어떤 부채를 이제 갖다 쓰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증가보다 수익의 창출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저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충격에 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이제 옥석 가리기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꼭 뭐 M7만 꼭 간다라고 네. 보긴 좀 어렵고요. 우리가 뭐 저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도 이제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가 포털이라는 이제 대형 뭐 네이버가 되겠죠.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다음하고 네이버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포털도 이제 경쟁적으로 사실은 많이 생겼다가 결국에 가서는 몇 개 업체로 사실은 다 정리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전개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AI 뭐 지금 제미나이라든지 오픈AI에서 뭐 이러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최근에는 오히려 뭐 제미나이가 좀 앞서가는 이러한 모습을 좀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조금 옥석 가리기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더 전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좀 적자 생존의 어떤 게임 자체는 더 격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주도 자체가 조금은 색깔 자체가 좀 변화될 수 있으니까 뭐 AI가 변한다는 게 아니라 AI 내에서 기업들의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변화될 가능성은 좀 잠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M7 안에서도 그러면 가는 친구 못 가는 친구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옥이고 어떤 게 석인지 어떻게 가려요? 결국 그건 나중에 와서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나오겠죠. 특히 이제 지금 기업 가려야 실적이라든지. 저희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확히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뭐 지금 제미나이가 앞서고 있지만 또 오픈AI가 어떠한 반격에 나설지 뭐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뭐 판단하기가 조금 이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뭐 M7의 어떤 그 기류 자체가 변한다라기보다는 조금 그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고 말 나온 김에 고 의견도 좀 질문 드릴게요. 제미나이 3 괜찮단 말이에요. 3.0 써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칩도 자기들이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은 엔비디아 혼자 독야청청하던 고 시장을 좀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제미니아가 결국 정말 이제 시장의 평가가 이미 좋고 뭐 이러한 것들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 독주 체제 자체는 조금은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 자체가 이미 일방적으로 기울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서로 지금 뭐 경쟁을 해서 뭐 앞서가지 뒤서가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이러한 그 뭐 주도력일까 이것이 아직 그렇게 훼손받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말씀드린 뭐 젠스망도 얘기하지만 내년도 뭐 지금 뭐 다 매출 자체가 완판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아직까지 그 엔비디아를 조금 뭐 제미냐 구글 이쪽 파트가 이렇게 앞서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간 상황들이고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당분간은 동방성장의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동반성장. 그랬고 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따라서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우열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같이 간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뭐 꼭 한쪽에 너무 올인하는 것보다는 뭐 저희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정확히 판단하는 게 없어지야 포트폴리오를 뭐 우량 이러한 기업들에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건 뭐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 위원님은 M7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시장이 되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품도 거품인데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야 이게 촉촉하게 겨울에 이 수분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야 금리 안 내려주면은 이게 유동성 공급이 안 되면 아유 너무 건조해지는 거 아니야. 건조는 이거 굉장히 시장에 치명적인 적이 될 수가 있는데 유동성 계속 들어오는 거야. 즉 기준금리 제때 내리는 거야. 이게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저는 계속 뭐 12월 금리 인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2월에 금리 내린다. 예. 뭐 지금 뭐 연준 이사 발언에 따라서 뭐 금리가 내리니 뭐 동결되느니 이게 뭐 확률이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뭐 연준의 뭐 3위라고 하는 뉴욕 연준 총재의 발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발언 자체는 어찌 보면 파월 의장의 생각을 좀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인자가 대변한다. 네. 워낙 그 연준에서 신망도 높고 뭐 워낙 또 파월 의장과의 어떤 의견 교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분이 사실은 네. 그 뉴욕 연준 총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자체에 좀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분기 성장률도 내달 그러게요. 12월 말 정도나 돼서 발표가 될 것 같고. 아니 고용 중요하다더니 10월 고용은 FOMC 끝나고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하자는 얘기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동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다는 우선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물밀듯이 나오는 1월에 결국 그 데이터를 보면서 1월에 어떤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12월에는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요즘에 보니까 전강후약이에요. 힘차게 올라갔다가 중간에 누가 심란한 얘기 몇 마디 한다 그러면 진짜 그런 거야? 하고 주르륵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오늘 국내 장도 보니까 젠슨왕이 이 정도 얘기하면은 거품 아닌가 봐 하고 올라가다가 상승폭이 좀 줄어듭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언제쯤 반전이 될까요? 뭐 아무래도 말씀 12월 FOMC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뭐 거기서 금리 인하라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동결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좀 인하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미국이 뭐 이렇게 좀 최근에 유동성 자체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 자체가 단기 자금 시장이 조금 경색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뭐 단기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가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또 12월 FOMC고 또 그 후에 저희가 하나 좀 기대하는 게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을 아마 선임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우리 너무나 예상이 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기 연준 의장이 대부분 뭐 결국은 이제 트럼프 인사가 된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또 강화될 수 있고 그것이 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달러를 조금 약세 쪽으로 전환시켜 준다라고 하면 좀 12월에 들어가서 좀 유동성 흐름 자체가 12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정강 부약장이 조금 12월에 가서는 좀 분위기 반전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미국 장은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금리가 내린다 하면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말씀은 만약에 안 내리면 당분간 좀 고전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만약 금리 동결이 되면 조금 이제 시장에 좀 아무래도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말씀드린 대로 금리 동결을 했을 경우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아마 말씀드린 대로 좀 단기 그 국제 시장을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아마 내놓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시장을 좀 달랠 수 있는 조치,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 자체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 시에도 뭐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또 1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오히려 점져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시장은 반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줄지 그건 좀 기다려보고 국내장은 근데 요즘에 미국장이 확 회복이 돼도 거기에 연동해서 그만큼 회복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국내장에서는 결국 환율이 제일 문제인 건가요? 예, 뭐 환율도 적지 않아 좀 문제인 부분들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자금 수급 흐름에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뭐 저희가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결국 여유 환율에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지금 시각에서 만약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내년에 1,600원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이러한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달러가 아주 강하게 간다는 그러니까요.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시각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국내의 어떤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12월 FOMC가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고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공포 비슷한 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대 거의 뭐 육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원화가 약세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뉴질랜드 달러, 뭐 대만 달러, 엔화 모든 통화가 사실은 다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과거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이게 원화가 유독 혼자만의 약세 현상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1,400원대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위원님. 다 같이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 맞는데 네. 아니 그중에서도 유독 원화 약세가 하락 속도 하락폭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특별히 뭘 잘못했나? 수출이 안 되나 보면 수출은 29개월째 경상수지 흑자고 네. 월별로 봐도 무역수지 계속 흑자고 딱히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돈값이 떨어지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대만 달러 도 사실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 원화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떨어진 뭐 조금 좀 덜 떨어지긴 했지만 네. 뭐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뭐 AI 거품론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조금은 그것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서 조금 차익 실현 효과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들락달락 하기가 사실 좀 편한 부분도 있어 우리가 항상 뭐 이제 ATM기 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한 측면도 뭐 적지 않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외국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그 외환 수급 자체가 조금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물량에서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아진 것들 해외 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네. 연기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많이 나가는 것들이 좀 환율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오르는 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미국장에 그렇게 투자 많이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사실 뭐 일본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제 유독 뭐 최근에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를 대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해외 자산 자체가 상당히 좀 많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건 뭐 세계 뭐 몇 대 안에 드는 사실은 네. 연기금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 비중 자체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뭐 아무래도 뭐 수급이라든지 또 미국의 투자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그만큼 크다라고 좀 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기금 누적 규모가 한 1,440조 원 정도 되고 그중에 52%가 주식 투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2 정도가 해외 투자니까 정부가 해외 투자를 잠깐 속도를 조절해서 줄이든 아니면 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를 좀 내다 팔든 해서 요 환율 관련한 해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건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 환해지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이렇게 연금이 환해지 비중 자체를 좀 높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시중에 달러 자금이 이제 많이 풀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 어떤 환율의 추세적인 변화를 사실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네. 결국 이제 환율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제어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 심리를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뿐이지 뭐 이 연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뭐 환율에 있어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원화가 뭐 대폭적인 절상을 한다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국내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환율도 환율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변한 거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외국인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니면 이제 우리하고 약간 좀 냉각기 가지는 거예요? 전 다시 돌아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11월 달에 사실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2조 원이 사실 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네. 이게 2020년 3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매도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컸던데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AI 버블로지라든지 뭐 또 미국의 작은 경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해외에 있는 자금을 조금 이제 추스리는 이러한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뭐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체가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인 부분들이고요. 내년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익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뭐 환율만 조금 안정되고 하는 흐름이라면 다시 좀 복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율 안정. 그럼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12월 FOMC에서 금리 내린다 이 얘기가 좀 나와줘야겠네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해외로 나가는 발길을 붙잡기 위해서 3차 상법 개정안 여당이 오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를 하면 자사주 의무 소각 요거부터 연내 처리하고 내년에 이제 세율을 점검하게 되는데 요거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그 발길을 다시 돌릴 수 없을까요? 근데 뭐 해외로 나가는 발길 자체를 추세적으로 돌리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올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그 서학개미 투자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나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강세 흐름을 사실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어서 어떤 단기적인 효과를 뭐 기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코스피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12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이벤트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를 뭔가 추세적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연말 연초는 조금 뭐 상승장을 다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